오늘 이제 5강과 6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5강은 개신교 북한 통일선교 단체의 현황을 발표하는데 크게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통일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교육하고 있는 포탄 미션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 안에 북방선교사역부, 북방선교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국에서 국장으로 섬기시면서 우리 극동방송이 지금 또 미래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북한 땅에 이 방송 선교를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귀한 강사님들 시간 내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탄 미션의 김영식 대표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극동방송 북방선교국장으로 또 섬기시는 신효섭 이사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분씩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저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이렇게 또 귀한 모임을 갖고 계시는데 2000년 초반에 셀목회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저도 이제 조그만 교회, 저는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그때 침례교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셀에 거의 막 이렇게 정말 막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셀목회가 얼마나 그때 막 그냥 통성의 세미나가 있었는지,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북한 선교 세미나에 홍보도 거의 없었을 때고, 또 목회자가 세미나에 가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들만 모이는 모임만 가득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편화됐어요. 통일 선교, 북한 선교, 점점 이제 통일 선교라는 이름이 막 보편화되면서 교단마다 목회자 모임이 생기는데, 저는 남서은혜 교회 그 홍정일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남서은혜 교회에서 10년을 침례교 목사가 통일 선교로 사역을 했어요. 장로교도 지지리도 인물이 없나 봐요. 침례교 인물을 쓰게. 그러다가 10년 이제 그만두고 너무 오래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오고 침례교회 가서 침례교회 안에도 저희도 이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모임을 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오성훈 목사님하고 여기 이제 계신 목사님들 중에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 같은 동지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목사님하고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를 같이 창립할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저의 그때 이제 멘토처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긴 건 제가 더 형님처럼 생겼죠. 네, 저보다 훨씬 위는 아닌데 형님이고, 아주 오랫동안, 정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 가족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결교인지 내가 침례교인지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상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뭐 지금 교단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요,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 사랑하고 뭐 통일하자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분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분열의 장본인이 목회자잖아요. 그건 뭐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하나로 그래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는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북 통일되기 전에 목사끼리 사랑 안 하고 목사들이 통일 안 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통일을 뭐하러 줘요? 일단 그건 더 비극 아닙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끼리 서로 싸우고 뭐 조직 뭐 하고 뭐 조폭도 아니고 무슨 조직 관리하는, 나는 그 교단도 봤어요. 조직을 관리하더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형제, 자매,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각 교단을 책임지는 통일선교연합이 되면 이거 괜찮겠다. 이건 이제 이런 시대가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북한사역목회협의회가 한 2년 전인가요? 그래서 2년 전에 한국교회 교단 실무 목회자들의 연합을 주선을 했어요. 정베드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할 때, 그리고 우리 또 구윤회 목사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결교가 이렇게 아주 잘 또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뒤따라서 이제 순례교도 이제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또 교단에서도 이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서은혜교회에서 이제 10년 사역을 하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마치고 안수받고 어떻게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10년을 장로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연합 활동이 많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사역목회협의회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안 해본 비번은 없을 정도로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북기총이 있죠. 그 다음에 선교통이라는 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계, 선교계, 통일선교 전문가 세 그룹이 모여있는 선교통이라는 협의회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통일선교사교회연합이라고 이달 23일 날 여기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갔는데, 크고 작은 교회 부서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연합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통일선교사교회연합이 연 인원이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100여 명 모이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데,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대면으로 서대문 교회에서 23일 날 첫 번째 모임이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이것도 협력이니까요. 이제 한 분이라도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계시면 서대문 교회 23일 날 저녁 6시까지 오시면 식사도 제공하고, 서대문 교회의 사역 이야기와 그날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금 통일부 정책실장이신데 이주태 실장님이라고, 이분이 남서은혜교회 집사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한국교회가 이제 이 정부가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민간운동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이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제가 오 목사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서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남서은혜교회 한 5년인가 6년째 되던 해에 포타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선교단체를 개척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했지 내가 무슨 선교단체 할 마음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남서은혜교회에서 어느 시점에 또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열어가시면 반드시 그때는 개척을 하고 남북 성도가 함께 정말 통일도 준비하지만 복음 안에서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항상 꿈을 꿨는데, 그 남서은혜 교회가 통일 선교 사역, 탈북민과 함께하는 남북 공동체 사역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10주년이 되던 해에 10주년 행사를 마치고 혼자 카페에서 이제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영식아, 만약에 네가 통일이 내일 됐다 그러면 지금 니네 교회 사역으로 북한에 진출했을 때 이게 적용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딱 제 마음에 꽃이 되듯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무릎 꿇고 여쭤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남서은혜교회 마침 우리 오 목사님이 하고 있는 출판사 활동에서 10주년 책자를 만든 걸 다시 보면서 한번 그것을 저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의 북한이라는 사회에 가능할까?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안 된다. 왜 그러냐? 지금의 탈북민 사역은 국내용이에요. 철저히 대내용. 대한민국 목회에 맞춰진 이주한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온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의 북한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 피는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결혼해도 같은 민족이고 같이 이웃한 사람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녀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70년 이상을 다른 체제, 사회 체제로 살아온 모든 생각의 시스템이 다른,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하루아침에 모여 산다? 그게 복음 통일이 가능할까? 어떤 복음 통일이어야 될까? 이게 다 궁금해져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가 제가 뭘 봤냐면 그때 이제 고위공직자 한 분이 제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통일되면 가서 교회 질 거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교회 짓지 절 짓겠냐 이렇게 이제 핀잔 아주 툭툭거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라고.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만나면 통일되면 다 올라가서 건물 짓겠다고.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라고. 기름이 나오냐고. 도로가 깔려있냐고. 건축자들 어떻게 옮길 거냐고. 방법이 있냐고.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이러더래요. 우리가 정부와 기업이 민간 투자해서 인프라를 다 깔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종교부지도 제공되고 건물도 다 임대할 거예요. 그때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나는 그때 섬광처럼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 잡았구나. 교회 재건하는 건 우리의 어쩌면 1, 2, 3단계 중에 통일의 1, 2, 3단계가 있으면 어쩌면 2단계 반에서 3단계 정도 가야 시작되겠구나. 그러면 1단계가 뭐냐? 인프라예요. 북한의 도시가 재건되고 교회가 재건되는 게 아니라 집이 먼저 세워지고 도로가 먼저 깔리고 철도가 먼저 깔리고 제대로 된 이 외국 기업이 또 우리 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인프라가 깔려야 사람들을 만나고 뭐라고 해서 신도시가 계획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교회만 세우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었어요. 지극히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김일성이가 죽을 때는 그나마 조금 50년 되던 애니까 여러분 그때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도 이미 김일성 사회였는데 김일성 교주의 사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생각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처가 모여서 일거 기밀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통일 시나리오가 있대요. 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일거 기밀 문서가. 근데 그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일거 기밀 문서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상상력만 가득하지 1945년 분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분단에 익숙하지 통일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못하고 통일선교, 북한선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 단추를 잘못 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교회 재건도 현실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게 뭐냐 1945년 이전을 봤어요. 1945년 이전을 봤더니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 분단이 없었어요. 분단이 없었던 전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 한반도는 비록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 송기정 선생님이 돌아가신 기차를 타고 1936년에 독일 베를린을 가서 기차를 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저는 금메달 딴 것도 좋고 또 남기정 선생님 맞죠? 아니, 남기정이랬다. 남승용 선생님이 동메달 따고 그래서 1위와 3위가 다 우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 여기 이렇게 숨기셨잖아요. 그래서 송 선생님하고 남 선생님이 안타깝게 일장기를 달고 메달을 받았지만 궁금한 게 도대체 어디서 전지훈련을 했을까? 여러분 통일 선교, 통일 얘기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 생각은 가지셔야지 뭘 하지. 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불을 열겠다? 안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송기정 선생님이 어디서 전지훈련 했겠어요? 조선 대표가 아니잖아요. 일본 국가대표였잖아요. 동경에서 했어요. 동경에서 지금은 후쿠오카 항해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모노세키 항해 무슨 항해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동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부산역에서부터 기차 타고 쭉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30분밖에 안 줘서 못 보여드릴 거예요. 송기정 선생님의 표가 저한테 있어요. 기차표. 물론 저도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고, 그거를 보니까 손 선생님이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중요한 건 45년 이전에 분단이 없었던 하나였던 이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럽에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한다요. 그러니까 그때 국제철도, 한반도의 유일한 국제철도역이 몇 개가 있었는데 서울역이 대표적인 국제철도역이었고, 1920 몇 년도에 나혜석 여성 화가가 프랑스 파리로 가는 열차표를 사서 갔어요. 그 기록이 이제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다 몰라. 가르쳐 주지도 않아. 통일부는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도 많아요. 이 좋은 거를. 신촌, 지상 신촌역에 가면요, 송기정 선생님 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동경에서 베를린까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역이 FUSAN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 그때 봤던 게 바로 뭐였냐면 통일이 된 세상은 45년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아, 그러면 통일이라는 세상이 선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통일이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빠른. 그러니까 논의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확 던져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을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받을 준비가, 이 받을 준비를 어디에서부터 생각해 보냐? 45년 이전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죠. 자, 그러면 통일이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겠지만, 인프라가 성립되고 하면 즉시 서울역에서부터 서울역과 모든 남쪽에 있는 이 한반도 끝에 있는 KTX역이 어떻게 변할 줄 아십니까? 다 국제철도역으로 바뀌어요. 다 국제철도. 그러니까 목포역에서 국도 1호선 타고 12주를 넘어 중국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데 이제는 고속철도 타고 합니다. 고속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언제 받았냐면 2018년도 6월에 됐어요. 그 이전에 북한이 반대하고 중국이 기권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 3월에 판문점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6월에 북한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장관 회의를 했는데 저기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했는데, 근데 그때 북한이 손을 드니까 중국도 쟤들 다 두네 하고 다 두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왕래하고 기술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제 우리가 얻었어요. 이거 무르지 못해요. 이제 정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 철도, 또 자전거길 이런 모든 도로가 가장 먼저 건설된다. 자,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우리의 통일 선교는 그때 만나는 노동자들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을 회사에서 보낼 거예요. 대기업들은. 너 원산 가서 이번에 뭐 건축하는데 하고 와라 하고 다 파견을 할 거라.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없겠어요? 이때 우리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를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평범한 집사님, 평범한 권사님, 장로님이 그때 북한 주민을 만나는 시점을 교회에서 충분히 비전을 심어주고 연습을 시켜주고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삼았던 또 외국인 러시아나 중국에서 만났던 우리 북한 동포들하고 있었던 그 노하우를 그때 다 직접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역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선교지로 만들자라는 게 영역선교. 요거를 그대로 열방선교로 옮겨보세요. 중국을 넘어가면 바로 열방선교잖아요. 러시아로 가면 바로 열방선교잖아요. 그래서 통일과 열방선교는 한묶음 선교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핵심 DNA예요. 그래서 통일선교를 열방선교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통일되면 모든 인프라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우리는 그때 만나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면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얻는 선교를 하자.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선교 방식이에요. 저희의 이제 메인 그 선교 그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공동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제자 사역. 여러분 70인 제자 사역은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명씩 70인을 2명씩에서 35개조를 보냈는데 각 동네와 마을과 동네 지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영어로 보면 every city, ever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city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도시와 동네죠. 근데 place는 목적이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거를 직업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직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선택해서 보낼 때는 대단히 전략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훅훅 불어서 바람 불어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게 수학 공식처럼 일을 하시더라고요. 뭘 예를 들어도 재정과 관련된 인간관계 모든 게 정말로 다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일상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일상에서 나오지 교회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 교회 오는 성도들 다 천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근데 솔직히 우리의 직관은 나가서 판가름 나야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저분 나가면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무대 아닙니까? 물론 주일날 중요하죠. 주일날 그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DNA가 한국교회가 북한에 통일됐을 때 없어져서 안 된다. 동시에 주중사역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전략을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둘로 포함해서 70인 제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every city, every place.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모든 공간들을 선교화하는 것이 일상선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상의 복음과 영역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화두로 가는데 저에게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이제 변화, 탈북민과 외국인 이주민. 여러분 강화도 조약에서 개화 이후에 100만이 될 때까지가 137년 정도 걸렸어요. 100만이 될 때 외국인 거주자가. 근데 100만에서 200만이 될 때는 13년이 걸렸어요. 13년 기간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우리 한국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예요. 137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 못 산다 하지만 우리 굶지 않잖아요. 절대적 가난은 없잖아요. 이 재정에 정말 정치 잘해요. 정치인 사람도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이 재정을 정말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한순간 독식되고 잠식돼 버리면 결국 중간층만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그 위험 리스크가 뭐냐면 항상 가장 안전한 나라에 우리는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나라 순위에 20위 안에 못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분단 상황, 북한의 핵, 분단 상황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상황들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통일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세상에 그럼 계속 살아보세요. 어떤 세상이 올까? 끔찍합니다, 이거는. 그런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 가만 보면요. 복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미 우리 한반도는 복음통일의 현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모였어요. 탈북민 3만 명.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200만이 넘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한 190만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그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이미 200만이 넘는데 이제 300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고 가는 숫자 얘기하면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세상에 한반도는 저는 선교지로 변화되고 있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뭐라 그럴까 기독교 배척 때문에 선교사님들 추방돼서 다시 고국 귀환하는 실정이에요. 남서은혜 교회가 가평에 생명의 예수마을이라고 은퇴 선교사 마을을 지었거든요. 그 은퇴 선교사 마을을 지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갈 곳이 없으니까 그걸 좀 보장하고 동시에 그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많아요. 그분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선교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영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상의 영역은 외국인과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비신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 무슨 청년이 줄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줄었다, 인구가 줄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시에 비신자는 많이 늘어난 거죠. 비신자. 그럼 교회는 다시 또 기회가 온 거죠. 부흥의 기회가. 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그렇게 몰두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몰두해. 그러니까 다시 보면 북한은 황금 어장인 거예요. 아주 기독교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정권 덕분에 북한은 아주 그냥 황금 어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100이냐? 북한을 위한 기도 안 하고 100일까요? 이거 우리가 사실 복음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북한 복음의 1순위 아닙니까? 저 앞에 놔두고 다른 나라 갈 필요, 물론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니까 가는 건데, 앞에 저렇게 황금 어장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역시 황금 어장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인정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상의 영역을 선교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통일을 통한 열방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이전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결국 통일은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맞이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세대 계승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는 좀 하고 어린이들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을 택한 거고, 또 젊은 부부도 필요하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은 다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남은 5분 동안에 제가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영역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를 파송한 곳이 도시와 직장과 이런 아주 가까운 우리의 영역이라면,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어떤 기독교적 입장에서 한번 본 건데, 영역이나 일상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막말로 영역을 선교하는데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당할 것 같아요? 마귀 새끼들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이 속임수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나마 교회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상대하는 곳인데, 그거를 경시하고 멸시하면서, 예배를 멸시하고 경시하면서 나머지 사역 잘한다고요? 난 그거 믿지 않아요. 저하고 생각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사상의 보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난 그 예배 하나님 못 받는다고 봐. 예배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 좀 붙잡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이 옵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 가정과 교회 두 가지가 베이스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다른 단체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영역을 얘기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가정과 교회를 뺀다면 저는 그건 첫 단추 잘못 꼈다고 봐요. 정서적 영적 공동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잘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나올 때 내가 아내하고 만약에 대판 싸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있게 강의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전 못합니다. 강의하면서도 자꾸 언제쯤 사과해야 될까? 언제쯤 타이밍을 맞춰서 아내한테 사과해야 될까? 카톡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나를 점령을 하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가정에서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준 공동체니까 이건 굉장한 민감이에요. 정수적 공동체라니까요. 그걸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영적 공동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고 나머지 영역을 사용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공고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서로 영향받고 있다. 교회를 출근하던 직장을 출근하던 공무원이든 무슨 의사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첫 출발이 집에서 출발하고 일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출발할 텐데 그게 만약에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니 그런 영성으로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 월요일이 빌빌대서 가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2번 있다 나왔는데 주일날 밤늦게까지 있는 청년과 평신도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내일 월요일날 출근할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내일 어떻게 출근할 거야? 했더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지하철은 거의 밤 자다가요. 여기 뭐 디스크가 왔대요. 야, 너 생각을 다르게 해라.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좀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너 시간을 좀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라도 좀 시간을 나눠. 대신 월요일을 산뜻하게 출발해야지. 야, 네 얼굴 보고 교회 가고 싶겠냐? 네,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날 직장에 가는 얼굴 모습이 꽃이 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한테 상담 안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몰라요. 우리한테 직접 상담 안 오지. 교인들이 직장에서 같이 친구로 동료로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오지 우리 목사 얼굴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영역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절대적인 정서 영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영역들은 이거 이제 샘플이에요. 영역들은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오늘날 사회는 모두가 이 영역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연결돼 있어요. 상호 보완이에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라는 말을 골을 몇 개를 넣느냐, 몇 골을 넣느냐 보다는 뭐라 그러냐면 몸값이 얼마냐. 그래서 오늘날 스포츠는 경제와 돈과 다 직결돼 있어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사용된 것도 예술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 미술을 별로 구분 안 했어요. 요즘에 음악 미술은 전시관에 가시면 그림을 그려놓는데 반드시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없는 전시관은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그게 미국에서부터 70 몇 년도에 시작되면서 그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콜라보레이션이래요. 모든 영역은 이제 같이 갑니다. 19세기에 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각각의 영역을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영역 주권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보면요 함께 가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로 이걸 볼 때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주종사역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면 자기들의 직장을 이 눈으로 깨우쳐 주니까요. 이 친구들이 통일과 열방선교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 교회 가는 재미를 들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과정이 이번 달에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 11주 과정의 기본 과정이 있고 그 기본 과정 있는 친구들만 이제 헌신자 과정을 따로 해요. 이 기본 과정이 저희는 중요한데 청년들이 저희 서울 지역은 로뎀나무 교회 안암역에서 이번 말부터 지금 모집 중이고요. 서울 외에는 다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 목사님하고 따로 또 나눠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하고 자세한 건 일단 또 나중에 토론할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어떤 복음을 정말 선교지로,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통일선교에 접근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영진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인데요. 북한 선교의 첫 출발은 사실은 이제 기도겠죠. 분단되면서 이제 기도가 쌓였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선교 사역으로서의 출발 첫걸음은 방송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방송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 신효섭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의 신효섭입니다. 배웠던 분도 계시고 또 뭐 대부분 초면이신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극동방송에 92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사를 했는데 제주도로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는 아세아 방송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아마 그런 그 네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뭐고 아세아 방송은 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원래 극동방송은 1956년에 인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팀 선교회라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북방 지역에 라디오로 복음을 좀 전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팀 선교부가 했던 일이 방송 선교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 선교 그 다음에 문서 선교인 지금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학원 선교인 관동대학교 그리고 고아원들 그 당시 6.25 막 끝나서 고아원들 사회를 하는데 이제 부산에서 또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팀들이 이제 1900 70년대 후반 80년대에서 다 철수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걸 다 넘겨줘요. 생명의 말씀사에 다 떼어주고 방송대로 떼어주고 그렇게 이제 관동대학교는 또 명지대학교에서 또 인수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관동대학교가 캐톨릭으로 나중에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방송 선교가 1956년에 인천에서 시작을 했고 아세아 방송은 원래 아세아 방송의 모체는 FEBC입니다. FEBC인데 1940년대에 태평양 전쟁이 있을 때에 항공모함에서 미군 항공모함에서 정찰기가 이제 정찰하러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악천후를 만나게 돼요. 상당히 폭풍우 가운데에서 야, 어떻게 정찰기가 우리 안착을 할 수 있을까 항공모함에 안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당시에 준위 계급이었던 브로저라는 준위라는 분이 야 어떻게 저게 정찰기가 다시 항공모함으로 들어오지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항공모함에서 전파를 보내요. 전파를 악천후 속에서 전파를 보내니까 그 정찰기는 그 전파를 따라서 오면서 안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착안해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제대하고 자기 친구인 보우만이라는 사람하고 야 우리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FEBC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한 것이 필리핀에서 중국을 향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아세아 방송이죠. FEBC가 아세아 방송입니다. 근데 이런 채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오키나와에 송신소가 하나 있어서 오키나와에서 중국으로 전파를 보내는 FEBC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됐어요. 1972년에 철수하게 되면서 야 너네도 이 시설이 FEBC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시설이 너네가 갖고 있는 이 시설도 같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FEBC 본사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EBC 본사에서는 야 이거 나가라고 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이제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이제 끝나고 나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 오키나와에서 복음 방송이 자꾸 중국으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중국 정부가 싫어하니까 그 당시는 중공이었으니까 싫어하니까 야 이것도 이참에 같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스태프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 지도를 보게 되죠. 지도를 보면서 야 이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제주도라는 섬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제주도라는 섬을 딱 보게 되니까 그 FEBC 본사 사장이 야 그러면 동경지사장 자네가 윌킨슨이라는 분인데 그 윌킨슨이라는 분 자네가 책임지고 추진을 해봐 하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이죠. 그래서 1970년에 그렇게 돼서 야 한국에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을 해야 되나 하고 윌킨슨 지사장이 기도를 하는 중에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빌리킴 김장환 목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원에서 목회를 한다는데 야,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좀 한국으로 가는 거 도와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동경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받고 그래 내가 그럼 도와줄게. 한국으로 이 시설에 오는 것을 도와줄게. 제주도로 오는 것을 도와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준비가 돼 있느냐 했더니 이 윌킨슨 지사장이 예산은 다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주도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윌킨슨과 김장한 목사님은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 김장한 목사님 다니던 박 존슨 신학교의 동기 동창인 거예요. 주말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둘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가 생각나서 김장한 목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김장한 목사도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대지가 필요하고 또 뭐 장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서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아시는 지인들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다 합니다. 도네이션을 받아서 모금을 하죠. 모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 공군 참모총장인 옥만호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 전용기를 빌려줘요. 전용기를 빌려줘서 제주도를 한번 이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의 본사 사장, 그 다음에 동경지사장, 엔지니어, 또 김장한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1970년에 빙 돌고 그래서 이 땅이 좋겠다라고 지목한 곳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 극동방송 애월에 있어요. 애월에 옛날에 지금 그 이효리가 살았던 그 애월 중산간이었는데 해안 쪽으로 부지를 36,000평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36,000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럼 이 시설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김장한 목사님이 관여를 하면서 아세아 방송이 1973년에 거기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73년 6월 30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1973년 5월 말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또 통역을 하시잖아요. 통역을 하시면서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아세아 방송을 세우는 일까지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 나이 40살에 엄청난 40살이면 지금 여기 다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40대에 40살에 그런 큰 일을 그 당시에 하셔서 그렇게 빌리그램 통역도 하시고 다시 또 제주도 내려가서 아세아 방송을 개국을 하는데 아세아 방송의 출력이 250kW 라디오 방송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간인이 세운 방송에서는 제일 큰 250kW 방송입니다. 이 사람들이 250kW면 뭐 어느 정도 큽니까? 잘 감이 안 와요. 또 FM 방송, AM 방송의 출력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FM 방송 10kW, FM 5kW 하면 FM 10kW, 5kW가 AM 방송 50kW다, AM 방송 100kW다 하면은 저게 어떤 정도의 사이즈인지 사실 일반인들은 잘 감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KBS 방송인데 KBS AM 방송이 제일 먼저 생긴 KBS 1 라디오 방송이 이게 1500kW 한민족 방송이거든요. 지금 한민족 방송이 1500kW입니다. 그리고 이 당진에 그 중계소가 있어요. 1500kW는 어느 정도 나가냐면은 저쪽 그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FM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철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쏘는 게 FM 방송입니다. AM 방송은 평지에서 안테나를 길게 세워서 보내는 것이 AM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FM 방송은 보통 서울에 있는 일반 방송 FM 방송도 10kW예요. MBC, SBS, CBS 이런 거 다 10kW인데 보통 그렇게 하지만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혼선이 막 생기기 때문에 출력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한 5kW. 그 다음에 지방방송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들은 1kW밖에 FM 방송을 안 줘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만 FM 방송은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AM 방송은 타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기 때문에 ITU라는 그런 국제법에 의해서 그 나라의 OK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파가 너네 나라로도 가는데 괜찮겠냐? 오케이. 근데 요즘은 상호 ITU를 예전에 채택된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큰 출력으로 AM 방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250kW로 허가를 받았는데 서울 MBC가 50kW를 받은 거예요. 서울 MBC가. 서울 MBC는 그 가천권이 어떻게 되냐면 황해도, 개성, 황해도, 그 다음에 충청도 이렇게까지 이제 50kW는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0kW는 어디까지 커버를 하느냐? 이게 250kW지만 전리층을 이용을 하고, 전파를 전리층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안테나가 6개인데 안테나를 4개를 모아서 파워를 송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0kW의 효과를 내는 건데요. 전리층은 해가 떨어지게 되면 전리층이 높게 또 두껍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출력으로 쏘면 반사가 멀리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리층을 이용한 그 방법입니다. 스카이웨이브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동방송이 그렇게 송출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주에 근무할 때는 그쪽에서도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조그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편지로 너네 방송이 잘 들리고 있다. 그것을 녹음해서 보내니 너네가 받으면 우리한테 피드백을 다시 줘라. 잘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보내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또 스칸디나브, 북유럽까지 이렇게 전파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가 거의 17억,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러시아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거의 17, 18억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세아 방송, 제주 극동방송입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은 아까 1956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100kW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도에 지금 송신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100kW인데 그 100kW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서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AM 방송은 그렇게 송출을 하고, 서울에 있는 FM 방송 106.9를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5kW입니다. 관악산에 송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 방송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극동방송은 오래된 것들은 정부에서 그 당시는 5kW를 줬기 때문에 5kW짜리도 있지만 보통 1kW, 최근에 생긴 것들은 1kW라서 그 지역에만 방송이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송출되는 북쪽을 향한 방송은 서울 AM 방송하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 극동방송, 그리고 영동의 속초에 FM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3kW짜리인데 그거는 강릉에서 쏘거든요. 사무실은 속초에 있지만 괴방산, 강릉 괴방산에 옛날에 그 잠수함 북한에서 침투해 와가지고 거기서 그물에 딱 걸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괴방산이거든요. 그 산 위에 안테나가 있어서 거기서 동해안 쪽으로서 쭉 위쪽으로 보내는데 그게 낮은 선봉까지 방송이 청취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선봉에서 일하셨던 우리 한전 근무하시던 직원들이 우리 영동 극동방송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린다고 이렇게 이메일로 저희들한테 또 보내오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도 잘 들리는구나 그랬는데, 또 신포에서도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사람이 신포에서도 영동 극동방송을 듣고 너무 잘 들려서 거기서도 너네 방송 잘 들린다 하고 편지가 오기도 하고, 또 제주 극동방송이라든지 서울 극동방송 방송을 통해서는 북한에서라든지 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92년에 수교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교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편지 온다는 게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중공 당시, 그러나 이제 중국이 되면서 92년에 수교가 되면서 핑퐁 외교로 인해서 그러면서 엄청난 편지들이 중국 사람들 한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쏘오는 방송이 또 서울에서 쏘오는 방송이 우리 중국 한족들한테도 잘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어로 방송을 하고 또 일본어로도 방송을 하고 몽골어로도 방송을 하고 또 영어로도 방송하고 이렇게 다양한 국어로 제주국동방송과 서울국동방송에서 1188 또 1566 주파수로 AM 방송으로 송출을 했는데 요즘은 AM 방송을 누가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의 퀄리티가 높아져가지고 AM 방송이 음질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FM보다. 그래서 다들 이제 FM을 듣기 때문에 AM 방송을 FM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표준 F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MB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5.9 MBC 잡잖아요. 그게 이제 표준 FM이거든요. 원래는 900kHz AM 방송인데 그것을 FM으로 전환해서 바꾼 게 표준 FM입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들에서는 MBC나 SBS 같은 데는 KBS도 마찬가지고 AM 방송이 운영하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지도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휴지 상태, 방송을 안 하겠다 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이 되면 이번 5월이 되면은 청취자들의 피드백이 AM 방송 왜 안 나와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AM 방송을 송출을 끊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도하기로 그 AM 방송을 극동방송이 인수를 해서 출력이 높은 AM 방송을 인수를 해서 그거를 북한으로 전문적으로 24시간 북한 쪽으로 계속해서 쏘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북한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력입니다. 정보. 어떻게 해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보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도 성교단체들도 많이 지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북한으로 정보를 보낼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USB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또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물품 같은 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내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은 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그곳에 보낼까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방송이다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실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라디오잖아요. 라디오를 어떻게 보급을 할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필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조사 결과인데요. 탈북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면담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하나가 좀 중요한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과의 면담 조사에 따르면 개인적인 요인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탈북을 결심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외부 정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자유에 대한 열망인데 라디오는 정보 유입의 다양한 방식 중에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부 정보를 어떻게 접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습니다 하는 것이 43.5%, 그리고 텔레비전이 30.4%, DVD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다 하는 것이 28.7%, 전단지가 30.4%였습니다. 이게 중복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휴대전화, 그러니까 중국망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11.3%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하니까 라디오가 51.3%,
텔레비전이 36.5%, 전단지가 38.3%, DVD가 29.6%, 휴대전화가 25.2%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청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뉴스인데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와 관련된 소식, 또 이탈 주민들의 인터뷰,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평,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내용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내용이 북한 현실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청년층과 엘리트층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매체보다도 더 매력적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이게 NK세이브에서 조사한 겁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요인은 가족, 친구, 지인이 49%, 그리고 라디오가 35%, 그리고 드라마, 영화, 기타, 한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게 29%, 그리고 대북 전달이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그러면 어떤 라디오를 청취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민족 방송이 50%, VOA하고 RFA가 44%, 그리고 극동방송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파방송을 듣는다는 것이 7%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VOA와 RFA가 단파 방송인데 대외비입니다만은 저희 서울 극동방송 채널을, AM 방송 채널을 통해서 VOA와 RFA가 8시간이 나갑니다. 밤에, 새벽에. 그리고 제주도 방송을 통해서도 2시간이 나갑니다. 이렇게 AM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데, 단파 라디오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라디오가 AM하고 FM만 나오잖아요. 단파 방송을 들으려면 또 단파가 나오는 그게 라디오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단파 방송을 북한에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파 방송 라디오가 갖고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파 방송 라디오 제작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근데 이제 AM 방송이나 FM 방송은 라디오는 저렴하게 중국에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뿌리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AM 방송이든 또 FM 방송이든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VOA와 RFA는 단파 방송인데 제주 극동과 서울 극동을 통해서 AM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거의 10시간 가까이 송출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이 정보를 듣는다는 것은 극동방송만 듣는다는 것은 34%에다가 VOA, RFA 44%. 그러니까 100% 뭐 AM으로만 듣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만큼 극동방송 이것을 합한다 그러면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듣는다는 것은 거의 한민족 방송 이상의 정보를 북한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AM 1566 제주 극동방송과 AM 1188kHz 서울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들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조사해서 한 게 아니라 세이브 NK에서 김범수 대표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AM 방송과 FM 방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방송이 단파 라디오로 송출을 하고 있지만 AM 방송의 특성상 AM 방송은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파장이 산을 넘어가거든요. FM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부딪혀도 그 다음 건물은 안 들려요. 근데 이제 AM 방송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AM 방송은 그래도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일 선교에 있어서, 북한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로 문이 닫혀 있고 이럴 때는 미디어 선교, 라디오 전파 선교가 참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까 VOA와 RFA에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일반 정보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저희 복음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제주에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새벽 밤과 새벽에만 이 북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AM 방송이. 해가 떠버리면 아까 말씀 가운데 전리층 얘기를 했는데 해가 뜨면 전리층이 낮게 형성이 되거나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출력으로 쏘아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500km로 쏘든 1000km로 쏘든 멀리 가지를 못해요. 우리 쏘는 방법이. 그래서 해가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까지 그래서 밤에 새벽에 집중적으로 북한에 이제 방송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동절기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음 컨텐츠를 실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령도에 중개소를 세워서 2년 전에 중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개소를 세워서 서울에서 방송이 되는 그런 복음 내용을 모든 복음 내용 그대로를 백령도 중개소를 통해서 황해도 지역으로 FM으로 500W짜리로 황해도 지역 연안에 또 황해도 쪽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동방송의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편성국이라는 극동방송의 편성국이라는 조직 하에서 그냥 프로그램 컨텐츠만 이렇게 몇 시간 만들어서 썼는데 작년에 김장화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이라는 전문국을 독립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북한 사역이라든지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도 제시하면서 또 사역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린 그런 자료는 작년 사역들이었고요. 이제 올해 사역은 저희들이 대북 정책이 사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북한 주민 인권과 또 인도적 상황 개선의 이제 우선순위를 통일부에서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권에 좀 접근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20부작을 정부로부터 2천만 원의 제작비를 전파지능협회에서 받아가지고 탈북한 사람들 중에 2011년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의 유형, 배고파서만 오는 게 말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도 있고 자기의 또 배움에 대한 욕구, 또 한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배고파서 많이 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온 목적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20부작을 만나서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내일 저희들이 이달의 PD상을 또 내일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박수 치시려면 또 함께 박수 쳐주시면 그래서 20부작을 해서 내일 방송문화회관에서 목동에 있는 방송문화회관에서 이달의 PD상으로 내일 또 저희 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납북된 억류된 6명의 선교사들을 좀 인권의 문제를 좀 접근을 해서 잊혀져 가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한국 성도들도 사실 잘 몰라요. 통일부도 잘 관심 없었었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관심 갖고 이제 조금 억류된 억류된 분들을 조금 이렇게 구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콘텐츠를 선교사 3분, 또 탈북민 3분 그렇게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좀 하려고 방송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태백에 보면은 삼수령이 있습니다. 삼수령이 있는데 거기에 17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말을 배우면서 또 농업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면서 자기들이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닫혀 있지만 이렇게 오픈하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배운 걸 갖고 거기서 또 전수하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지금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한국 사람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은데 이방인들이 왜 한국의 통일을 관심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취재해서 저희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또 한국 교계에 또 알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부산 장대영 교회 임창호 목사님께서 이번에 거기서 통일부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공모가 됐는데, 윤동주와 그리고 시간 거미줄이라는 그 창작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재구성해가지고 이번에 김재희 교수님이 한예종 출신의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또 연출을 해가지고 작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의 대도시에 있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서 그 공연을 이번에 또 종전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같이 또 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방송으로 홍보도 많이 할 텐데 오셔서 또 함께 우리 또 극동방송 공개를 해서 같이 또 관람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빌리의 오성훈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많이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에도 또 이렇게 또 오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또 함께 기도 운동도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남한 성도들에게도 통일의 필요성과 또 함께 기도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계몽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왜 통일이 지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 성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아까 점점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 북방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몇 분 빼고는 관심이 없구나. 이 북한 사역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또 방송대로 그런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통일 간증 콘서트라고 이번 주에는 이문동 교회에 오후 예배에 가서 이북에서 오셔서 또 설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신 목사님의 또 간증과 함께 또 이북에서 넘어오신 연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또 우리 한국의 연주자 그런 분들 좀 섞어서 통일 간증 기도회 및 콘서트를 이렇게 좀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또 보내드리면 또 그런 오후 예배는 같이 또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또 하나가 되는 남북 공연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도 그런 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실 라디오가 북한에 많이 보급이 돼야 돼서 어떻게 하면 라디오를 많이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비이긴 하지만 이제 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서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남서풍이 불면은 뭐가 갑니까? 풍선이 가잖아요. 그래서 풍선 띄우는 모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라디오를 좀 같이 $1와 함께 보내서 북한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월에 아니면 4월쯤 이렇게 남서풍이 이제 시베리아 이제 북서풍이 이렇게 남서풍으로 바뀌면 일단은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앞문 뭐 뒷문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일단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또 우리 라디오가 가서 그분들이 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뒷문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연해주 쪽에 가서 거기서 좀 거점을 확보해서 거기서 또 선교를 오프라인상에서 하려고 봄에 또 출장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위해서 또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함께 또 저희 사회복이 뛰면서 북한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극동방송에서 이런 컨텐츠도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